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제정세 분석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차이나 시리즈와 함께 국제정세 분석 시리즈 이번은 7번째인데요. 중국이 무려 실크로드 쪽에 특히 이란에 대해서 556조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장기 전략 협정을요. 작년에 2025년 말에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네. 이미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들이 결국은 뭐 도로아미타불, 뭐 도로아미타불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해양 실크로드 그리고 육상 실크로드 1대1로 중동 지역에 특히 엄청난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작년에 이 그 트럼프가 공습할 줄은 몰랐겠죠, 그죠? 어, 설마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란에 가서 4천억 달러, 556조 원이나 되는 이 장기 전략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막대한 자본이 투입이 됐는데요. 공돈탑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 재밌죠? 이거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도 여기에 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 중국이 왜 이런 판단 착오를 했을까요? 예, 역시 이 우물한 개구리들이 전 세계의 흐름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패착은 뭡니까? 바로 트럼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자, 잠시 뒤에 이제 이 중국의 이런 전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볼 건데요. 일단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는 이미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렇게 경제 안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붕괴되는 과정까지 있다. 그렇다면 이란 전쟁이 촉발한 중국의 일대일로의 위기,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공급망의 연쇄 충격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걸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1편과 2편까지 필요하다면 3편까지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글로벌 경제의 판막이 닫혔다. 사실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이 두 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 가치는 상당히 높죠. 모든 에너지 수출과 제조업 상품이 이 길목을, 호르무즈 해협이 길목을 들어가게 되는데, 가격도 뭐 단기간에 이게 전쟁이 나면서 단기간 유가가 뭐 30% 이상 급등을 했고, 계속 간다면 뭐 더 올라가겠죠. 예. 그 배럴당 100불 돌파는 이미 넘어갔고, 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뭐 120불 뭐 등등. 이제 물론 이제 지금 2주간 뭐 휴전을 하겠다 하지만 이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고 트럼프가 또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간단한 뭐 자료로만 봐도 전 세계 해상 운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거의 차단된 상태고 지금 470여 척으로 자료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2,000척이 넘죠. 그래서 벌크선, 유도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하루에 오늘 발표로 보면 오늘 4월 10일 4월 10일 발표로 보면 15척 정도만 하루에 내보내겠다. 그리고 위안 하나, 비트코인 이런 걸로 그 수송 그 통과료를 받겠다. 뭐 이란이 발표했고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야, 나도 거기 끼겠다. 뭐 그래서 수수료 죠. 네. 통행료를 이란은 물론이고 트럼프까지도 끼어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에너지 수출도 그렇지만 제조 상품도 그렇고 해상 운송비 등등 이거 뭐 비용이 급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 지역을 봐야 되는 이유가 꼭 우물한 개구리들이 왜 이걸 얘기하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모르면요. 항상 한반도 특히 남한의 이 대한민국 이 영토에 갇혀서 좌파 우파 이 여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로 짖다가 끝납니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마비까지 유발하는 지정학적인 지진이다. 여기가 바로 이거 뭐 8.0 정도의 지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시각을 한반도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보면 보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우리보다 심각하기도 합니다. 중동의 원유 의존도가 93%, 한국은 71%. 근데 중국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란을 포함해서 중동 전체로 보면 48%.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중국의 국내 석탄 매장량이, 그 90%를 자급자족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도 58% 내지 60%까지 석탄 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게다가 러시아산 원유가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LPG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비축유 및 재생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미 한 나라당 원유만 봤을 때도요. 중국은 한 나라당 20%를 넘지 않는 그런 에너지 위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그런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18%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중동을 합쳐도 48%인데 실제로는 뭐 석탄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수력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아직은 버틸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대체 에너지 방어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는 좀 낮죠. 예, 그래서 중국은 버티는데 우리는 뭐 일본이나 우리는 완전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뭐 71%나 93%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우리는 중국처럼 한 나라, 한 지역에 그 에너지 수급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 여기는 이제 그런데 물론 우리는 이제 중동 원유가 중진류로 돼 있어서 우리가 석유화학을 하는 석유화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에너지 수출국이기도 하잖아요. 뭐 석유 수출국이죠. 그런데 그걸 이 중동 원유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량으로 맞춤형으로 중화 그 석유화학 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질류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이게 재투자를 해서 새로 그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1조 이상.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번 원유 쇼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중국 좀 배워야죠. 그래서 이러한 한쪽에 치중되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좀 탈피를 해야겠다. 전력 이 및 수입에 대한 에너지 수입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이번 기회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25년 작년이죠. 이란과 중국이 전략적 협정을 맺었습니다.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건 지금 환율로 하면 556조 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게 왜 여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뭐 군사적인 중동 패권에 대한 장악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에너지 수급뿐만이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에 의해서 군사시설 타격으로 정유 및 물류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이게 다 그냥 투자한 것들이 매몰 비용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걸 뭐 돈이 어디서 납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거나 이미 갖고 있던 그런 기본 인프라 같은 경우는 다시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여기가 화약고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중국이 지금 거기 이란뿐만 아니라 카타르, 사우디, UAE, 아랍에미리트 연방 등등 이 중동 다른 나라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나라에 20% 이상 그,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도 133조 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를 했고 전방위적인 투자가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이 지역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고 이게 이제 해양 실크로드에 대한 문제고
이 육상으로 들어가는 서안에서부터 들어가게 되는 여기 시안 중국어로 시안이고 우리말로 이제 서안이 되는데 서안시부터 테헤란 철도까지 25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뭐 운행이 중단 위기에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 인프라들이 해양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육상 실크로드도 이제는 이란 전쟁으로 한 번에 의해서 이것이 전체 위기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 논리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배팅을 해버린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결국 트럼프에 의해서 실제로는 트럼프가 이란을 때렸지만 이란만 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나 육상 실크로드를 제대로 저격당하면서 중공이 갖고 있었던 중동 지역에 의해서의 패권, 이 부분 장악력을 이 한 방에 약화시켜 버렸다. 게다가 이제 뭐 위안화 결제망도 여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위안화를 받겠다 했잖아요. 우리 여기 좀 보시면 여기 지나갈 때 위안화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위안화 결제망 역시도 어, 이것이 과연 그렇게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이건 뭐 이란이 이제 부추긴 꼴인데 이건 오히려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죠. 그래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자본이 군사적 충돌 앞에서 무방비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수증기처럼 증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이제 빠져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보다도 더 이제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프티 아시죠? 이제 중국이 처음으로 해외에다가 군사기지를 해서 한 400여 명이 돼 있습니다. 홍해 쪽에 있는 1대1로의 아프리카 진출의 핵심 교두보로도 돼 있고 여기 뭐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를 꿈꾸면서 지프티에다가 전진기지를 만들었는데 이란에서부터 이제 거쳐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란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는 뭐 해상로가 완전히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바람에 아프리카 연결망 여기도 한 158억 달러입니다. 이거 대단한 돈이죠. 여기도 이제 마비가 되고 결국 한마디로 싸우지 못하는 제국은 수출도 못한다. 뭐 이렇게 비아냥을 얻어맞을 정도로 이게 뭐 그림자 선단 속이는 거죠. 위성 정보를 우회하거나 이런 것들만으로는 이게 뭐 막혀버린 거를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프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이게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헛투자가 되는 이런 그 연쇄 부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이제 1대1로가 강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표현하자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전개했었던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유럽까지 가는 1대1로 소위 말하면 하이브리드 전략이 트럼프의 이란 공격을 통해서 역 하이브리드 전략에 의해서 이 강제로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전쟁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1대1로는 글로벌 팽창을 위한 핵심 기조로서 전략적 가치가 있었고 네트워크도 단일 통합 시스템으로 일테면 이 나라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완성한 만리 방어벽 같은 감시 시스템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서 이것이 어, 그 원조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통합 시스템으로 중국 공산당이 1대1로 이 선상에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돼 있었고 특히 중동 노선에서는 이란이죠. 예, 반미 국가인 이란이 핵심 허브였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주변국들에게도 리스크 분산을 해놓고 확장하는 과정이었는데 한 방 때리고 나서는 이건 뭐 그냥 위험 관리를 축소시켜야 되는 갑자기 그냥 큰일 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제 각계격파까지 당해서 이란이 또 스스로 또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석유기지나 이런 것들을 중요한 부분을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자산이죠. 이걸 같은 편이었던 이란이 또 파괴시켜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투자가 결국은 물거품이 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남아있는 것들도 위태위태하다. 가치가 쭉 떨어져 버린 거죠. 결국 이제 경제적 연결을 통해서 그 이것이 이제 자기들의 패권을 확장시키려고 했지만 지정학적 충돌에 한 방에 그냥 어, 박살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갖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생각이 완전히 그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리와 석유화 방면에서도 좀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파급 효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좀 바로 이제 직결되는 건데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화학 원료가 폭등을 하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그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항로를 우회하거나 환적하거나 뭐 기타 등등 결국 물류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에서 뽑아낸 메탄올, 비료 뭐 이런 그 결국은 이런 원가들이 산업에도 파장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석유화학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국 내에 정유화학, 석유화학 이런 시설 가동이 중단되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중국 내수 공장 가동률도 압박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거 뭐 물류비용 폭등이나 제조업 셧다운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기도 하죠. 어, 그렇다 보니 경제 안보가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안보하면 전통 안보는 이제 무력, 군사력 뭐 이쪽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안보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도 위험이 한국에까지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운임도 상승하고 석유화학이나 뭐 이런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 내부에서 자국에서 쓸 수 있는 걸 우선 배분하다 보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공장 가동률도 하락하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반도체 공정이나 필수 소재 및 중간재 이런 것이 또 이제 중국하고 연동돼 있다 보니까 이런 수급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니까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중동의 원유 한 71% 정도 우리가 수급을 해오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더라도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적 특성이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물류 제조합이 이 부분이 결국 한국의 반도체나 제조업 생산 차질로도 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의 경제가 같은 안보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 상태에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 관계에서 뭘 읽어야 되냐면 중국은 현재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거 뭐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걸 또 뭐 해결책이 어쨌든 없죠. 중동 분쟁의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도 그렇지만 남미에 대한 중국의 중국 공산당의 이 소프트 파워나 패권 장악은 이제 남미 쪽에서는 거의 약화돼 버렸죠. 중동도 마찬가지죠. 예. 막대한 자본까지도 날아가 버리고 외교적 고립까지도 지금 현재 자초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마두로나 이란을 때림으로 인해서 중국이 가지고 그동안 넓혀왔던 인도 태평양의 주도권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중동 지역의 주도권도 강화할 수 있고 해양안보,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 뭐 이런 거에서 중국을 더 견제할 뿐더러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예. 그래서 중동에서 이 전쟁이 나면서 미국에게는 남중국해와 반도체 공급 통제력을 더욱더 강화할 전략적 시간이 주어진 거죠. 이 키워드에 이 문장에 우리가 어, 중점을 둬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전략적 과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한국의 그 전략적 그 가치를 좀 보면 이게 좀 위로 좀 안 보이는 상태가 됐는데 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전략적 과제, 여기를 좀 보게 되면, 예, 이중적인 위기 대응 로드맵을 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간접 리스크를 일단 방어를 좀 해야 된다. 중국발의 중간재 원자재 공급망 교란을 상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태스크 포스 같은 경우도 뭐 가동을 하고 대체 공급선을 즉각 확보해야 된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부족한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그리고 에너지 믹스를 재편해야 된다. 그래서 비축유 방출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동 의존도를 역시 강조드렸던 대로 축소시켜야 된다. LNG나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또 확대하는데 특히 이제 원자력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국의 내수에 대한 우선 배분 정책이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한중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일단 필요한 건 있잖아요. 히토류 포함해서 가져와야 될 게 아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을 통해서 일부는 확보를 하고 그러나 대체 다른 지역에서 역시 에너지 믹스 재편과 같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대체 지역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의 위기는 중국을 거쳐서 한국의 반도체도 겨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여기까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공급망의 구조적 전환 없이는 우리가 경제안보도 없다. 우리가 앞으로 경제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봤을 때 중국은 이란에서 4천억 달러, 약 556조 원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예, 물론 그 이전에 이미 투자했던 것까지 계산을 하면 더 많겠죠. 뭐 이란뿐만 아니고 주변 국가들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은 어쨌든 에너지 자급자족은 기본적으로 석탄 위주로 해서 뭐 58%, 한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도 있고 해서 큰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국이 에너지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런 또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에너지 민족주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지금 15차 5개년 계획도 그렇지만 자국 내부의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면서 에너지 집약적인 중간재, 이를테면 뭐 메탄올이라든지 석유화학 소재 이런 것들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토류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간재에 대한 부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이 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중국의 안정적 지표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내수 위주로 돌다 보면 에너지 안보 포함해서 공급망 안보에서도 우리처럼 이웃 국가가 특히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위기가 결국은 무기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주목해야 되고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지만 사실상 중국의 에너지 민족주의에 대한 리스크 해소를 포함해서 이제는 미중의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될 에너지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보고 단순히 에너지 안보와 경제 산업 분야의 리스크로만 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미중 에너지 패권 전쟁의 일환에서 우리가 향후의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일부는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2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얘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조직해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과 시니어의 애국조직인 전력부대와 전투부대의 연합, 예, 자유주권 총연맹 아시죠? 자주총. 유튜브 채널이 3월 5일 날 개설했는데 지금 1000명 이상 4000시간 기준으로 이제 파트너십 광고를 붙게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날짜로 252명이 됐습니다. 4분의 1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시청 시간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시청 시간은 4,000시간인데 125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어, 자주총회 FSFTV의 채널 구독으로 청년들의 애국운동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